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거미줄 같은 물길을 만들어냈다. 그 물길은 길 건너 가로등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채 10페이지도 넘기지 못한 책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시계는 어느덧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 박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7년차 모습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뜨거웠던 열정을 습관으로 가라앉히고 불타는 사랑을 끈끈한 가족애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다. 똑똑하고 똘망똘망한 아들은 내 삶의 몇 안 되는 빛나는 희망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행복의 표본이었다. 남편 박민주는 30대 중반으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무역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입도 괜찮고 외모도 훤칠하다. 나, 이수지는 그보다 한 살 어린 전업주부. 집안을 늘 깔끔하고 정갈하게 관리했다. 우리는 서울에 우리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었다. 안정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언제부터인가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초의 변화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했다. 아마 반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박민준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무리 회식이 늦어져도 12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왔다. 만취해서 인사를 건네는 게 전부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던 것이 새벽 1~2시 귀가가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다음 날이면 그는 그저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회사에서 잤어 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할 뿐이었다. 의심이 들었지만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거니 생각하며 더는 묻지 않았다. 그 다음은 그의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굳이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한 번은 내가 대신 전화를 받으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이 켜지며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는 순간 나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직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의 휴대폰은 그의 몸의 일부가 된 듯했다. 밥을 먹을 때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잠을 잘 때는 베개맡에 두었으며 샤워할 때조차 욕실에 들고 들어갔다. 내가 물으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업무상 민감한 고객 정보가 많다고 둘러댔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리고는 낯선 향기였다. 때때로 그가 집에 돌아오면 내 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달콤한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 내가 늘 사용하는 차분한 우디 계열의 향과는 전혀 달랐다. 간혹 그의 셔츠 깃이나 소매 끝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두 올이 발견되기도 했다. 단추 사이에 엉켜있는 채로 한 번은 그 머리카락을 들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머리카락을 빼앗아 버리며 말했다. 회식 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머리카락이 묻었나 보지.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 역시 날이 갈수록 건조해졌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의 교육 계획이나 주말 나들이 계획을 함께 의논했다. 이제 그는 집에 오면 대부분 침묵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내 질문에 마지못해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부부관계는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한 달에 2번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의무를 치르듯 아무런 온기 없이 끝났다.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그는 늘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했다. 그 말투에 담긴 냉담함과 거리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마지막 기대마저 저면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
그가 차를 바꿀 때 내가 우연히 봤던 비밀번호, 그가 가끔 집에 두고 가는 영수증, 옷걸이에 걸린 그의 외투주머니 속 티켓들. 나는 마치 탐정처럼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거미줄처럼 얽힌 단서들을 헤맸다. 하지만 번번이 허탄이었다. 혹은 단서들이 너무 모호해서 더 깊은 자기의심과 불안에 빠질 뿐이었다. 지난 토요일은 우리의 결혼기념일 전날이자 아들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다. 식사 도중 박민준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로 한참 뒤에야 그는 돌아왔다. 얼굴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 내내 그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했고 몇 번이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시아버지 박대철 회장님은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하냐? 오늘은 수진이랑 아이를 위한 날이다. 남편이자 아비라는 놈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박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프로젝트에 긴급 상황이 터져서요. 꼭 제가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 몇 술을 뜨고는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는 나를 한 번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해, 여보.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남자는 일이 우선일 때도 있는 법이니. 시아버지는 흥하는 소리를 내뱉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탐색하듯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박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휴대폰을 붙잡고 기다려받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오늘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진 둑처럼 마침내 내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불안, 그리고 무시당하는 삶의 진절머리가 났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의식적으로 박민준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몇 시간씩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토요일에는 종종 강동구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농구를 하러 간다며 반나절 동안 자리를 비웠다. 나는 몰래 그의 차량 위반 기록과 네이버 지도 즐겨찾기 장소를 확인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가 자주 가는 곳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강남 로얄 팰리스, 그곳은 내가 알기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고 보안이 철통 같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돈 많고 신분 있는 사람들만 산다고 들었다. 대담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행하자. 오늘 기회가 왔다.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민주는 아침에 출근하며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 늦을 거라고 말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워크숍? 그는 그런 단체 활동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알았다고 대답했다. 오후가 되자 창밖은 예보대로 먹구름이 잔뜩 끼고 광풍이 몰아쳤다. 이내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세상을 온통 삼켜버릴 기세였다. 이런 날씨라면 그가 말한 워크숍은 분명 취소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내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 저녁 7시가 넘었을 때 나는 창문을 통해 박민준의 제네시스 GV82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돌아왔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우산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들킬까봐 내 차는 운전하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바로 강남 로얄 팰리스였다. 차 안에서 택시기사님은 이 빌어먹을 날씨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는 뒷좌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차는 오피스텔 입구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빗속을 뚫고 오피스텔 단지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경비실의 경비원은 하품을 하고 있었다. 이런 악천후 속 출입자에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주차장을 훑어보며 기억 속 박민준의 차와 비슷한 모델과 색깔의 차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강남 로얄 팰리스는 환경이 매우 좋았다. 녹지 비율이 높고 동간거리도 넓었다. 비 내리는 밤에도 그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나는 주 도로를 따라 10분쯤 걸었을까. 마침내 한 동의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박민준의 검은색 SUV를 발견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버버리 우산을 쓰고 있었고 몸의 절반 이상이 우산 아래 가려져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날씬한 몸매와 체리 레드로 염색한 긴 웨이브 머리만 보일 뿐이었다. 박민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였다. 심지어 약간의 아양과 총애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바람에 흩날리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너무나 다정한 몸짓이었다. 그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피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쳤다가 다음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질투, 분노, 굴욕, 절망, 수만 가지 감정이 내 가슴 속에서 폭발하며 온몸을 떨게 했다. 나는 저 우산을 알아보았다. 박민준이 지난번 백화점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쳐다보던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었다. 나는 당시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저 긴 웨이브 머리도 알아보았다. 색깔은 바뀌었지만 머릿결과 길이는 지난달 내가 그의 옷장을 정리할 때 그의 트렌치코트에서 발견했던 그 머리카락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들이 왜 함께 있는 거지? 이 고급 오피스텔에서. 여긴 어디지? 박민준은 워크숍에 갔다고 하지 않았나? 이성이 붕괴 직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뛰쳐나가고 싶었다. 따져 묻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었다. 내 가정을 파괴한 저 여자를 헨헨히 혼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자신을 억눌렀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 나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조금 떨어진 다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이 누른 층수를 확인했다. 18층.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즉시 상행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다행히 내가 기다리던 엘리베이터는 금방 도착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인 채 엘리베이터 숫자가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12, 3, 4.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모두 흡수되었다.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방금 보았던 호수 끝자리를 기억하며 1802호를 찾아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가? 아니면 벌써 들어간 건가? 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안에서 희미한 물소리와 함께 억눌린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물소리, 웃음소리,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다. 샤워, 그들이 안에서 함께. 이 생각은 천둥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차가운 벽을 짚고서야 간신히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 끝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땀과 뒤섞였다. 끔찍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민준.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고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이 낯선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있다고? 내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성은 분노와 역겨움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나는 유령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제멋대로 문손잡이를 향해 뻗어나갔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귀신에 홀린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배신당한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나는 가볍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저 살짝 닫혀있을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바디워시 향기와 뒤섞여 얼굴로 확 끼쳐왔다. 거실에는 어두운 벽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빛은 애매하고 불분명했다. 내 시선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반투명 유리문이 있었다. 문 뒤로 밝은 빛과 뿌연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물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역겹고도 익숙한 웃음소리도. 지금 듣는 그 웃음소리는 하나하나의 음표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 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 문틀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눈을 뜬 채 그 반투명 유리문 뒤에서 뒤엉켜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불빛과 물소리 속에서 그들은 적나라한 배신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다. 시간은 이 순간 멈춘 듯했다. 나는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가정, 내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남편, 알고 보니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속고 있던 바보였다. 차가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조악한 성인 영화처럼 내 눈앞에서 소리 없이 상영되고 있었다. 반투명 유리문 뒤의 수증기는 뒤엉킨 두 사람의 그림자를 확대하고 왜곡시켜 내 망막에 투사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나는 박민준의 넓은 어깨와 강유라의 가느다란 허리를 똑똑히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얽힌 두 마리의 뱀처럼 욕조 가득한 하얀 거품 속에서 뒹굴고 희희낙낙했다. 그 웃음소리. 언젠가 우리 부부만의 은밀한 즐거움이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내 심장에 박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한 조롱을 담아 나를 난도질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사진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마비된 느낌이었다. 창밖의 폭우 소리, 내 심장 박동 소리, 귓가에 맴도는 피 끓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분노. 그렇다. 끝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흘러내리며 이성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비애와 절망이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나는 이 가정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고 그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길렀으며 나 자신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모두 포기했다.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그의 눈에 나, 이수진의 가치는 이 고급 오피스텔에서 그와 함께 운우지정을 나누는 젊은 여자만도 못했던 것이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결혼, 내가 애써 가꾸었던 가정은 결국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송장을 지키고 있던 바보였다. 박민준, 정말 지독한 사람이구나. 강유라, 정말 뻔뻔하구나. 이 극심한 고통과 분노 속에서 기이한 냉정이 문득 찾아왔다. 그것은 마비가 아니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가 오히려 갖게 되는 냉혹에 가까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반투명 유리문 뒤에서 넋을 잃고 있는 두 그림자를 보았다. 쾌락으로 붉어진 그들의 뺨을 보았다. 악독하고 파괴적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덩굴처럼 내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너희가 내 결혼 생활 안에서 쾌락을 훔칠 수 있다면, 너희가 내 가정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진짜 지옥불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겠어. 이 생각이 한번 싹 트자 들판의 불길처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문틀을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몸에서 빠져나갔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그 자리를 기이하고 폭발적인 힘이 대신 채웠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정욕과 바디워시 향이 섞인 공기가 목구멍을 간지럽혔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욱 맑아졌다. 소리를 지를 수도, 뛰어들어가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건 그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일이었다. 그런 소동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고 흐지부지 될 뿐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오늘 밤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배신의 맛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자업자득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 시선은 수술용 칼날처럼 이 낯선 거실을 냉정하게 훑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 회색과 흰색 위주의 색조, 간결한 선, 곳곳에서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이것은 한 남자의 취향 혹은 스폰서의 취향이었다. 벽에는 LCD TV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빌트인 수납장이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 시선은 마침내 욕실로 통하는 반투명 유리문 옆에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LCD 화면이 달린 사각형의 컨트롤러가 박혀 있었다. 온수 조절 패널 찾았다. 나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소리 한 점 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 박동을 밟고 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욕실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 반투명 유리문은 방음 효과가 좋지 않아 안에 물소리와 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강유라의 지금 교태와 박민준의 그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얼굴에 떠올라 있을 황홀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그 차가운 금속 다이얼에 손을 댔다. 다이얼 옆에는 터치 버튼 몇 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온도 조절 기호가 그려져 있었고 또 다른 하나에는 붉은색의 막스 고온 경고 표시가 있었다. 내 손끝은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성이 필사적으로 나를 말렸다. 그만둬. 큰일 날 거야. 그들이 다칠 거야. 경찰에 신고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왜? 그들이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건데? 화상일 뿐이야. 죽지는 않아. 이건 그냥 교훈이야.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 복수의 쾌감은 마약처럼 내 신경을 잠식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모든 분노와 절망을 팔에 실어 온도 조절 다이얼을 잡고 맥스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버렸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다이얼은 최고 온도에 고정되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낸 후 나는 재빨리 두 걸음 물러나 거실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요동쳤다. 가슴을 뚫고 나올 기세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반투명 유리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물소리는 여전히 쏴하고 울렸고 그 역겨운 웃음소리는 오히려 한 톤 더 높아진 듯했다. 절정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5, 6초가 지났을 때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욕실 안에서 터져 나왔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방 안의 음탕한 분위기를 단번에 찢어발겼다. 그 소리에는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통과 경악이 담겨 있었다. 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곧이어 강유라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뜨거워. 뜨거워. 물이 너무 뜨거워. 반투명 유리문 안에서 뒤엉켜 있던 두 그림자가 격렬하게 분리되었다. 미친 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물소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몸이 욕조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쿵 소리와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펄펄 끓는 물이 그들의 몸에 쏟아질 때 피부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타는 듯한 고통이 엄습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에 데어 살짝 쉰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방금 전에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빠, 뜨거워 죽겠어. 강유라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공포와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빨리 나가. 물 잠가. 박민준이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스며 있었다. 나는 내가 직접 연출한 이 막장 드라마를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펄펄 끓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안식처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모습을, 평소 그들이 걸쳤던 세련되고 우아한 위선이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해방감 대신 더 깊은 비애가 차올랐다. 나는 그들을 망가뜨렸지만 그것은 결국 내 손으로 우리 사이에 남은 그 하찮은 과거마저 불태우는 행위가 아니었던가. 곧 욕실 안의 그림자들은 몸부림을 멈췄다. 대신 허둥지둥 부딪히는 소리와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반투명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민준이 거의 기다시피 뛰쳐나왔다. 몸에 묻은 거품도 채 씻어내지 못한 채였다. 넓은 부위의 피부가 무서울 정도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특히 가슴과 팔은 피부 아래 핏줄이 터진 듯 보였다. 그는 양팔로 몸을 감싸 안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격분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수 같았다. 그 뒤를 이어 강유라도 기다시피 뛰쳐나왔다. 그녀의 상태는 박민준보다 더 심각했다. 여자의 피부는 더 연약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상반신은 거의 성한 곳이 없었다. 온통 새빨갛게 익어 있었고 곳곳에 투명한 물집이 잡혀 있었다. 몇몇 물집은 몸부림치다 터져 노란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되는 대로 몸을 가렸다. 얼굴에는 눈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액체가 경악, 수치심, 고통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박민주는 거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내 코를 가리키며 온 힘을 다해 울부짖었다.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너지. 이수진. 내가 꾸민 짓이지. 강유라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입은 후 자로 벌어졌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고통과 공포에 질려 헉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분노로 일그러진 박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던 충동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피로감과 냉기가 대신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 한 번 주는 것조차 귀찮았다. 나는 그저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닌 듯했다. 박민준의 포효는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내 차가운 눈빛을 보고 다시 자기 몸에 화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이 죄악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났다. 문을 나설 때 나는 문을 살짝 닫아 안의 모든 소란과 추태를 차단했다. 다시 폭우 속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조금도 춥지 않았다. 나는 길을 따라 목적 없이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그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처절한 비명, 그리고 내가 다이얼을 돌릴 때의 그 차가운 감촉.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다.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들은 어떻게 될까? 병원에 갈까? 경찰에 신고할까? 박민주는 그의 가족에게 이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단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을 알았다. 나와 박민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제 작은 균열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그 심연을 더욱 깊고 넓게 파헤쳤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다. 다리가 풀리고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에야 멈춰섰다. 길가에서 택시를 한 대 잡았다. 집 주소를 말할 때 내 목소리는 바싹 마르고 쉬어 있었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 나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얼굴에 빗물, 땀과 뒤섞여 짜고 쓰라렸다. 나는 이 복수에서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이 밤이 지독하게 길 것이며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알았다. 택시는 물웅덩이를 가르며 달렸다. 튀어오른 물보라는 뒤로 긴 꼬리를 남겼다.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나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았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한데 뭉쳐 흐릿해졌다. 마치 지금 내 혼란스러운 생각처럼.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나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다. 그제야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뒤이어 파도처럼 피로감이 밀려왔고 재난 뒤에 생존자처럼 허탈감에 빠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욕실에서 벌어졌던 그 아찔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펄펄 끓는 물, 처절한 비명, 허둥지둥 도망치던 박민준과 강유라의 모습, 그리고 내 손에서 극한까지 돌아갔던 온도 조절 다이얼.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다. 공멸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 순간의 쾌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끝없는 비애와 막막함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망가뜨렸지만 그것은 결국 내 손으로 우리 사이에 남은 그 하찮은 과거마저 묻어버리는 행위가 아니었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마르고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무서울 정도였다. 저게 나인가? 이수진? 한때 삶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고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여자?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화상. 그들은 분명 심한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특히 강유라는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 그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고의상해죄로 나를 고소할까? 박민주는 그의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길까? 결국 그 집에 침입한 것은 나였고 온수기를 조작한 것도 나였으니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독사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검은 화면에 내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의 반응을 떠볼까? 안 돼. 그는 지금 나를 뼛속까지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 더 악랄한 추측과 비난만 불러올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경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작스럽고 격렬한 노크 소리가 쿵쿵쿵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는 소리였다.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피가 순간적으로 응고되는 것 같았다. 왔구나. 이렇게 빨리.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고양이 눈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얼굴은 냉정했으며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금 불쾌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초라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애텄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고양이 눈 너머로 나를 발견하자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스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온몸을 꽁꽁 싸맨 여자가 있었다. 강유라. 그녀는 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담요를 두르고 얼굴만 내놓고 있었다. 그 얼굴은 지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크고 작은 물집으로 가득했다. 몇 군데는 이미 터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그녀의 눈빛은 독을 품은 칼날처럼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따지러 온 거구나. 나는 즉시 판단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었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다. 문이 살짝 열리며 그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가 되었다. 이수진, 당장 나와. 박민주는 나를 보자마자 밤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문을 세게 밀며 완전히 열려고 했다. 이 독한 여자야. 어젯밤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 아침부터 무슨 행패예요? 행패. 박민주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떨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강유라를 가리켰다. 얘 좀 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이 미친 여자, 넌 천벌 받을 거야. 그 정장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 여사님, 문 좀 열어주시죠. 제 동생 강유라가 당신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일에 대해 당신은 우리에게 해명을 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강유라는 그의 말을 듣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붉게 부은 눈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며 입술을 떨었다. 있는 힘껏 몇 마디를 쥐어짰다. 너야. 네가 고의로 널 고소할 거야. 나는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단단히 벼르고 왔구나. 나는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나는 강유라의 상처를 훑어보았다. 보기에는 끔찍했지만 내가 아는 화상 정도에 따르면 2도 화상은 고통스럽기는 해도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영구적인 흉터는 남지 않는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걸 빌미로 나를 혹은 박민준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해명, 배상, 나는 그들의 말을 되풀이했다. 말투는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했다. 박민준 씨, 그리고 두 분.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첫째, 저는 누구의 집에도 침입한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친구 집에서 파티하자고 저를 초대한 거잖아요. 둘째, 당신들이 욕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화상을 입은 건 단순한 사고죠.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박민준을 훑었다. 당신들은 왜 낯선 남자의 집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기 계신 남자분, 나는 다시 정작 남자를 보았다. 실례지만 박민준 씨와는 어떤 관계시죠? 이 집은 또 누구 집이고요? 연이은 질문들이 포탄처럼 날아가자 박민준과 정작 남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박민준은 당황해서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무슨 낯선 남자야. 그건 내 친구 집이야.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잠시 빌린 거라고. 헛소리하지 마. 친구?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비싼 집을 기혼 남자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라고 빌려주죠? 박민준 씨,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요? 정작 남자는 박민준이 실언한 것을 보고 재빨리 말을 막았다. 집 문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당신들이 무슨 관계든 당신이 고의로 온수 온도를 최고로 올려서 내 동생이 다치게 한 건 사실이잖소. 당신이 책임져야 해. 고의라고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웃음 속에는 비애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증거를 대보세요. 제가 고의였다는 증거요. CCTV라도 있나요? 그 집의 욕실을 비추는 CCTV가. 아니면 제가 고의로 온도를 올리는 걸 녹음이나 녹화라도 해두셨어요? 그런 게 없다면 당신들 말만 듣고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니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내 냉정하고 당당한 태도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박민준의 분노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조리 있게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증거가 없으면 정작 남자는 험악하게 말했다. 내 동생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소.
매일 들어가는 치료비만 해도 엄청나고 일 못한 손해,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다 합치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소? 감당할 수 있고 없고는 당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돈을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게 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판사님이 당신들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지.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내 태도는 단호했다. 일을 크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박민준과 강유라의 가족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은 원래 조용히 해결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적어도 박민준이 압박을 느껴 나와 이혼하게 만들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경찰 신고와 소송을 언급했으니 그들의 계획은 막혀버렸다. 너, 이 악독한 여자. 강유라가 마침내 기운을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고 듣기 거북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지. 넌 날 질투하는 거야. 나보다 젊고 예쁘니까 질투하는 거라고. 이 아줌마야. 그녀의 추악한 몰골을 보니 내 마음속 혐오감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녀와 말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강유라 씨, 말 조심하세요. 떳떳한 사람은 스스로 증명하는 법이고 더러운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죠. 당신 상처가 깊은지 얕은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돈을 뜯어내려 해도 그럴 운이 따라줘야 할 겁니다. 뭐라고. 강유라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떨었다. 상처가 더 아픈 듯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정작 남자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게 더 많은 약점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험악하게 쏘아보고는 박민준에게 말했다. 박민준 씨, 이 일 이대로 안 끝납니다. 치료비와 배상금, 당신도 친구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갑시다. 말을 마친 그는 휠체어를 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박민준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원망과 사리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바로 따라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는 어렴풋이 아버지, 다쳤어요. 수진이가 미쳤어요. 같은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한번 나를 험악하게 쳐다본 뒤 서둘러 그들을 뒤쫓아갔다. 문이 쾅 하고 세게 닫혔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방금의 대치 상황은 겉보기에는 내가 우세했지만 박민준의 마지막 전화 한 통은 독침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그는 시아버지, 박대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그는 누구를 믿을까?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에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이런 추문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까? 아니면 박민준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나를 비난할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하지만 유난히 단호한 눈빛에 나 자신을 보았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가면을 벗어던진 이상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단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박민준과 강유라의 배후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얽혀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집, 시아버지의 개입은 안개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 찬 길이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집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시아버지는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유일한 활로일지도 모른다. 문 밖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복도에는 센서 등이 꺼진 후에 깊은 어둠만이 남았다. 나는 문을 다시 잠그고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갇힌 야수처럼 방금의 짧은 대결은 내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고 동시에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게 했다.
박민준의 마지막 전화 한 통은 얼음 바늘처럼 내가 겨우 쌓아올린 거짓된 안정감을 꿰뚫었다. 그는 아버지, 시아버지 박대철을 언급했다. 늘 정통과 엄숙함, 체면을 중시하던 그 퇴직고위 관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믿을까? 아니면 며느리인 나를 믿을까? 내가 아는 그라면 아마도 며느리인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사고를 쳤고 박씨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단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분명 자신의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고 심지어 나를 희생시킬 수도 있었다. 공포가 다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박민준과 강유라에게 복수했지만 그로 인해 불길이 나에게 옮겨붙어 더 거대하고 험악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었다. 박민준의 회사, 시아버지의 사회적 관계망, 이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쳐 나를 억압한다면 정의를 되찾기는커녕 나와 아이의 평범한 삶조차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안 돼.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다가는 그들이 점점 더 압박해오며 죄를 뒤집어 씌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욕실, 화상 사건. 겉보기에는 내 충동적인 복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적으로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민준과 강유라의 진짜 약점은 그들의 상처가 아니라 왜 그들이 그 집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본질에 있었다. 그 집. 나는 다시 강남 로얄 팰리스 18층. 호화롭게 꾸며진 1802호를 떠올렸다. 박민준은 친구 집이라고 했다. 해외에 나간 친구의 집. 이 해명은 너무나 서툴러서 그 자신도 말하면서 자신이 없어 보였다. 어떤 친구가 수십억 원짜리 집을 기혼 남자가 애인과 미래하라고 장기간 빌려준단 말인가. 게다가 집의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그 친구의 취향은 박민준의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중년 남성의 호화롭고 무게감 있는 취향에 가까웠다. 대담하고 거의 황당하기까지 한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아버지 박대철. 그는 퇴직 전 시청의 고위 간부였고 집안도 유복했으며 격식 차리는 것을 좋아했다. 강남 로얄 팰리스 같은 고급 오피스텔은 그의 경제력과 신분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인테리어 스타일, 그 묵직한 회색 톤, 품질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는 확실히 기성세대 성공한 남성의 신미안과 닮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민준이 전화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점이다. 설마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시아버지 박대철이란 말인가? 이 추측은 나 자신조차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아버지가 박민준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묵인하고 심지어 직접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늘 도덕군자인 척했고 박민준에게도 매우 엄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 설명 외에 다른 무엇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박민준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강유라는 또 왜 박민준과 함께 그곳에 있었을까? 나는 생각할수록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느꼈다. 만약 그렇다면 시아버지는 이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물이었다. 그를 무너뜨린다면 박민준이 가장 큰 배경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박씨 가문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치명적인 무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추측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박민준 앞에 가서 아버님 댁이 어디예요? 라고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나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시아버지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돌파구. 내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박민준이 두고 간 낡은 지갑에 멈췄다. 그가 며칠 전 옷을 갈아입다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이었다. 안에는 그의 신분증, 은행카드 몇 장,
그리고 접혀서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회원카드 한 장이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고급 남성 전용 룸살롱의 회원카드였다. 카드 소지자 이름 박대철. 시아버지의 회원카드가 왜 박민준의 지갑에 있는 거지? 더 명확한 슬루가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새로운 SNS나 복잡한 개인정보 설정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는 아마도 더 간단하고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기본 기능만 사용하고 오래된 다음 카페나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집 컴퓨터에 이런 계정들을 로그인한 채로 뒀을 수도 있다. 흔적을 남긴 채로. 박민준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 없지만 시아버지의 계정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박민준의 컴퓨터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는 있었다. 박민준은 집에 데스크톱 컴퓨터 한 대를 두고 있었다. 업무상 필요해서 가끔 집에서 야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소 사용한 후에 컴퓨터를 끄는 것을 잊거나 잠금 화면 상태로 둘 때가 많았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검은색 데스크톱 컴퓨터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다. 화면이 켜졌다. 역시나 잠금 화면 상태였다. 윈도우 기본 배경화면, 박민준의 컴퓨터 비밀번호. 어렴풋이 그가 자기 생일로 시도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의 생일일 수도 있고 내 생일 혹은 아들 생일일 수도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날짜들을 차례로 입력해 보았다. 박민준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을 때 삑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화면 잠금이 풀렸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스템 바탕화면으로 들어갔다. 파일을 뒤져볼 시간은 없었다. 너무 위험했다. 내 목표는 브라우저 기록과 SNS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브라우저를 열고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일주일 기록은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지만 뒤로 넘기자 몇 가지 이상한 방문 기록이 보였다. 몇 번은 브라우저 기록이 추억의 싸이월드 같은 사이트에 머물러 있었고 다음 한 메일 로그인 페이지도 있었다. 추억의 싸이월드. 이름만 들어도 오래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클릭했다. 페이지 디자인은 확실히 복고풍이었다. 십몇 년 전 게시판 같았다. 나는 박민준의 생일, 내 생일.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숫자 조합으로 로그인 창에 시도해 보았다. 놀랍게도 로그인이 되었다. 이 커뮤니티는 지역 사람들 교류 플랫폼인 듯했고 아이디도 매우 간단했다.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메일, 다음 한 메일, 나는 커뮤니티를 닫고 그 다음 한 메일 로그인 페이지를 열었다. 이메일 주소는 익숙한 아이디였다. 나는 시아버지 박대철의 이름 이니셜의 숫자 몇 개를 조합해서 입력해 보았다. 놀랍게도 또 맞았다. 시아버지의 비밀번호 보안 의식은 내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다. 이메일에 로그인하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나는 이미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진실을 찾기 위해서. 메일함에는 메일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스팸 메일과 은행 명세서였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마침내 오랜 친구의 안부라는 폴더에서 동일한 낯선 이메일 주소로부터 온 몇 통의 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인의 닉네임은 간단했다. 유라, 강유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최신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 내용은 짧았다. 몇 줄 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대철 아저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집도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민준 오빠도 저한테 잘해주고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가 주신 선물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언제쯤 정식으로 박씨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조금 조급해지네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거 언제쯤 지켜주실 거예요? 글 속에는 친근한 호칭과 노골적인 암시, 그리고 돈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 이것은 평범한 친구 사이의 편지가 아니었다.
애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자 야심가가 사냥감을 향한 재촉이었다.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경랑을 억누르며 더 이전 메일들을 계속 확인했다. 메일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 탐색과 감사해서, 나중에는 직접적인 만남 제안,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박민준의 아내 몰래 만날지를 상의하는 내용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메일에서 여러 번 대철 아저씨가 박민준의 능력에 불만을 표하며 그가 변변치 못하고 가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심지어 유라가 그 아줌마보다 박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더 적합하며 가문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암시까지 있었다. 그리고 메일에서 언급된 그 약속이란 시아버지가 강유라에게 돈 한 몫을 주거나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박민준을 떠나거나 혹은 박민준이 그녀에게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대가로 나는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 박대철, 내가 늘 존경했던 어른, 아들의 애인과 엮여 미래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예의는커녕 돈과 지위를 이용해 내연녀를 밀어주고 내 가정을 완전히 뒤엎으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정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나는 허둥지둥 계속해서 찾아보았다. 더 이전의 대화 기록을 찾았다. 알고 보니 이 이메일 계정은 시아버지의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대화를 나눴다. 나는 대화 기록을 열었다.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대화들은 메일 내용보다 더 직접적이고 역겨웠다. 박 회장, 유라 양, 그 아이 어떤가? 내 그 무뚝뚝한 아들놈보다 훨씬 낫지? 유라, 그럼요. 수완도 좋고 애교도 많잖아요. 헤헤, 박 회장, 그 아이가 민준이를 잘 휘어잡아서 우리 박씨 가문을 위해 일하게만 해준다면 나야 반대할 것 없지. 그 이수진이란 애는 너무 유약해서 안주인감은 아니야. 유라, 그래서 제가 민준 오빠 꽉 잡으라고 했어요. 아이라도 하나 가지면 더 확실할 텐데. 박 회장, 서두를 걷었다. 집은 이미 준비해뒀어. 강남 로얄 팰리스. 민준이 회사에서도 가깝고 우리가 만나기에도 편할 거야. 민준이한테는 내가 기회 봐서 잘 얘기해두지. 유라 양 고생하는 거 알아주라고. 유라, 회장님 정말 현명하세요. 제가 안주인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과거의 모든 신뢰와 존경심을 난도질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것은 시아버지와 박민준 부자가 함께 꾸민 한 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 박민준의 외도는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묵인, 심지어 조장 아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벌어진 행위였다. 그리고 강유라는 단순히 박민준의 돈을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선택한 박민준을 통제하고 개조하여 박씨 가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말에 더 가까웠다. 나는 이메일 창을 닫았다. 몸이 휘청거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내 창백한 얼굴에 비쳐 유난히 기괴하게 보였다. 나는 그 명백한 증거인 대화 기록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충격, 분노, 역겨움, 비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차갑고 단단한 힘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이수진이 아니었다. 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찾았다. 박씨 가문 전체를, 그 도덕군자인 척하는 부자를, 그 탐욕스럽고 뻔뻔한 내연녀를,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을 수 있는 무기를. 복수의 불길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이번에는 맹목적인 분출이 아니었다. 정밀하게 조준된 파괴적인 타격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모든 핵심적인 이메일과 대화 기록을 캡처해서 미리 준비해둔 USB 메모리에 저장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의 전쟁도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 더러운 구석에 햇빛을 비추고
모든 츠메원과 도깨비와 괴물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단지 이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나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했다. 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시기. 나는 USB를 보며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했다. 박씨 집안, 이 재앙을 맞이할 준비는 되었는가? USB는 내 손안에서 단단히 쥐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을 아프게 했지만 기이하게도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 박대철과 강유라의 추악한 대화 기록뿐만 아니라 박씨 가문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철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적이었고 반격의 칼날이었으며 박민준과 박대철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었다. 하지만 이 검을 쥐고 있음에도 나는 복수의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묵직한 압박감과 끝을 알 수 없는 한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이 검을 한번 휘두르면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박민준의 회사, 시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쩌면 이미 명목뿐이었을 우리의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이 폭풍 속에서 뿌리 뽑혀 재가 될 것이다. 나와 아이 역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상하기 힘든 비난과 상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한때 박민준과 강유라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면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어쩌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 공정함, 그리고 나와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나는 USB를 아이의 곰인형 속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틈에 숨겼다. 박민준조차 뒤지지 않을 곳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다. 심지어 박민준이 가끔 집에 들어올 때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했다. 나는 그들을 마비시켜야 했다. 그들이 경계를 풀고 내가 그날의 소동에 겁을 먹어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박민준은 며칠 동안 확실히 조용해졌지만 더 음울하고 난폭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차갑고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는 집에서 거의 식사하지 않았고 돌아와도 서재에 틀어박히거나 아예 손님방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가 몰래 나를 조사하고 있거나 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나는 침묵하거나 딴청을 부려 막았다. 우리의 대화는 아이와 집안일에 대한 짧은 대화로 한정되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어색하고 서먹했다. 시아버지 박대철의 반응은 더욱 미묘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전화를 걸어 따지지 않았고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다. 단지 한 번 박민준의 여동생 박민진의 가족도 온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젊은 사람들은 서로 이해해야 한다. 집안의 부끄러운 일은 밖에 알리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을 꺼냈다. 뼈 있는 말로 나를 견제한 것이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며 말을 망설였다. 눈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민지의 남편, 그 영리한 변호사는 더욱 탐색하는 눈빛으로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나는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좁혀오고 내가 그 그물의 중앙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민준과 시아버지는 관망하고 떠보고 내가 허점을 보이거나 먼저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이성을 잃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동안 강유라 쪽의 배상 요구 소동은 우리의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지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박민준이 가끔 내뱉는 불평과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숨을 통해 강유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말투는 점점 더 강경해졌다. 처음에는 치료비에서 시작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예훼손 보상금으로 요구가 커졌고
심지어 강유라 뱃속에 아이 만약 있다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암시를 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경제적, 정신적 압박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나라는 시한폭탄과 강유라라는 밑빠진 독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으며 초췌해져 갔다. 어느 날 밤, 박민준은 웬일로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나가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우유를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수진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판을 지을 때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말을 고르는 듯 했다.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날 밤. 유라, 걔 많이 다쳤어. 걔네 집안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시선을 피했다.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하잖아.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신한테도 우리 집안에도 좋을 거 없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알면서도 물었다. 말투는 평온했다. 내 말은 합의하자는 거야. 박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는 간청과 함께 위협이 서려 있었다. 유란에서 5억을 달라고 해. 우리한테 큰 돈인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실수로 온도를 잘못 조절했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목욕하려고 물 온도를 잘못 맞췄다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인정만 해주면 내가 가서 내가 부주의해서 걔를 잘못 챙겼다고 말할게. 그럼 책임이 나한테도 일부 돌아가니까 그쪽에서도 좀 누그러질 거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5억. 정말 입만 살았구나.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이 나를 3살짜리 어린애로 보나 아니면 돈 나오는 나무로 보나. 박민준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첫째, 나는 실수한 적도 온도를 잘못 맞춘 적도 없어요. 둘째, 그날 밤의 일은 그들이 목욕하다가 일어난 사고일 뿐. 저와는 무관해요. 셋째, 5억. 나는 없고 줄 생각도 없어요. 이수진, 박민준의 인내심은 바닥난 듯했다. 그는 손에 든 우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우유가 튀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우리 모자를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 강유라, 걔 사기꾼이야. 임신도 안 했다고. 걔네 가족은 그냥 돈 뜯어내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너무 순진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편할 날이 없을 거라고. 편할 날이 없다고? 나는 비웃으며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민준 씨. 누가 먼저 우리 가정을 편할 날 없게 만들었죠? 누가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우리 결혼 생활에 끌어들였죠?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박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기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어. 걔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가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이혼.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아이는 내가 키울게요. 하지만 박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날 밤의 일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다시 와서 시비를 건다면 나도 끝까지 상대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그 일들 평생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부러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위협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박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충격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신과 그 강유라가 왜 강남 로얄 팰리스 그 집에 갔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박민준 씨, 사람 바보로 만들지 마요. 내 말은 거대한 폭탄처럼 박민준의 마음속에 와서 터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그 집의 비밀을, 그것도 그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준비해서 보낼게요. 그 전까지 당신 입 조심하고 당신 아버지와 그 여자 입도 단속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박 씨 집안에 얼마나 추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말을 마치고 나는 침실 문을 닫았다.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의 모습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 말이 그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시아버지라는 카드는 나의 가장 큰 무기이자 마지막 패였다. 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다. 한번 꺼내들면 반드시 일격에 끝내야 했다.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이나 반격할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됐다. 단판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했다. 모든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 그들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장소를 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며 눈빛이 유난히 단호해졌다. 박씨 집안, 당신들의 종말은 머지않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단지 총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다. 강유라 쪽이 시아버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지, 그녀와 시아버지 사이에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것이 나의 최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나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들 모두를 한 번에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그날 밤 박민준이 제안했던 이혼과 5억 원의 입막음 비용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약한 파문만을 일으키고는 이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는 더욱 과묵해졌고 행적도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종종 한밤중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내가 아는 그 강유라의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나는 그와 강유라가 나의 위협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적과 이익 때문에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 박대철 쪽은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 넌지시 떠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을 통해 내게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평온함이 이전의 견제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늙은 여우처럼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분명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나를 조사하고 나의 위협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가 몰래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까지 알아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는 실로 험악한 계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유라의 배상 요구 소동도 박민준의 말처럼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들을 통해 나는 강유라 내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박민준이 시종일관 무책임하게 굴어 강유라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문들이 아직 내 귀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박민준의 나날이 초췌해지는 얼굴과 시아버지의 속을 알 수 없는 침묵은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론과 도덕적 비난을 이용해 나를 굴복시키거나 박민준이 나라는 걸림돌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준과 시아버지의 지연 작전은 내 의지를 꺾거나 그들에게 더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려는 속셈일 뿐이었다. 내가 증거를 준 이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수는 커졌다. 나는 그들이 공동의 대응 전략을 세우기 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야 했다. 내가 선택한 전장은 박민준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의 생신잔치였다. 시아버지 박대철은 매년 시어머니의 생신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거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효심과 가문의 번영을 과시했다. 이번 생신잔치는 주말로 시아버지 명의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신라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미리 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생신에 맞춰 갈게요. 그리고 이혼과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 생신 잔치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님과 당신 모두 꼭 참석해 주세요. 관련된 모든 친척분들께도 알려주시고요. 문자를 보낸 후 나는 기다렸다. 박민준의 전화가 금방 걸려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으며 생신잔치는 기쁜 날이니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소란 피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당신이나 아버님이 오지 않으면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생신잔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강경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민준은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마 시아버지께 보고하러 갔을 것이다. 주말이 금방 다가왔다. 나는 일부러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품위 있는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냉정하고 단정해 보이면서도 다가가기 힘든 거리감을 풍기도록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정시의 신라호텔에 도착했다.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손님들로 가득했다.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시아버지 박대철은 잔치의 주인공인 아내의 남편으로서 환한 얼굴로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짙은 붉은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박민준과 그의 여동생 박민진의 가족도 이미 와 있었다. 박민준은 나를 보고 복잡한 눈빛으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박민진은 탐색하는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태연하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주변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아무도 내 얼굴에서 어떤 이상한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전체 상황을 관찰했다. 박민준과 시아버지는 저 멀리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유라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박민준이 잔치에 사람이 많아 내 평판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막았거나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나올 만큼 나왔을 때 잔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시아버지 박대철이 술잔을 들고 축사를 준비했다. 그가 목을 가다듬고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쏠렸다. 各位叔叔阿姨,大哥大嫂,不好意思打扰一下. 친척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고 본래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박씨 집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사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경고가 가득했다. 시아버지 박대철은 술잔을 든 손을 공중에 멈춘 채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고 굳어졌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놀라 입을 막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박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충격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이수진, 너 미쳤어? 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제지당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앞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박민준 씨.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선은 칼날 같았다. 그날 밤 강남 로얄 팰리스 18층에서 당신의 그 좋은 친구 강유라 씨와 함께 즐겼던 그 목욕.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너. 박민주는 온몸을 떨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다. 당신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비참하면서도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 아버지가 뒤를 봐주면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박민준 씨, 당신 너무 순진해요. 그 집이 정말 당신 친구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시아버지 박대철 회장님입니다. 그 시아버지 박대철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떨며 내 코를 가리켰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너 헛소리하지 마. 이 미친 여자. 여봐라.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몇몇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그의 고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연회장 한쪽에 있는 서비스 데스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프로젝터 장비가 있었다. 나는 미리 호텔 직원과 다른 이유를 대고 말을 맞춰두었다. 프로젝터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시아버지는 소리쳤다. 누가 맘대로 켜래. 켜지 마. 하지만 이미 젊은 친척 몇몇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자발적으로 달려가 프로젝터를 켰다. 하얀 스크린에 곧 화면이 나타났다. 나는 바로 대화 기록을 재생하지 않고 먼저 강유라의 전신 화상 사진을 띄웠다. 물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붉게 부어오른 피부와 물집은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강유라 씨의 상처 사진입니다. 제가 고의로 온수 온도를 최고로 올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복수해서 제가 얻는 게 뭘까요? 이어서 나는 화면을 전환했다. 강남 로얄 팰리스 1802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나타났다. 중요 정보는 가렸지만 소유자 이름 박대철 세 글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증명입니다. 소유자 박대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집을 아들과 아들의 애인에게 미래 장소로 제공하는 것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는 술렁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이 연이은 폭로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대철은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떨며 스크린을 가리켰지만 입술만 떨 뿐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박민주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지막 결정타가 등장할 차례였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크린에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과 함께 몇 장의 대화 기록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그 노골적인 호칭,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대화들, 어떻게 강유라를 이용해 박민준을 통제하고, 어떻게 나를 몰아내고, 어떻게 박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친척들 앞에 펼쳐졌다. 박 회장 유라 양, 그 아이 어떤가? 내 그 무뚝뚝한 아들놈보다 훨씬 낫지? 유라, 그럼요. 수완도 좋고 애교도 많잖아요. 헤헤, 박 회장. 그 아이가 민준이를 잘 휘어잡아서 우리 박씨 가문을 위해 일하게만 해준다면 나야 반대할 것 없지. 그 이수진이란 애는 너무 유약해서 안주인감은 아니야. 유라, 그래서 제가 민준 오빠 꽉 잡으라고 했어요. 아이라도 하나 가지면 더 확실할 텐데. 박 회장, 서두를 것 없다. 집은 이미 준비해뒀어. 강남 로얄 팰리스. 민준이한테는 내가 기회 봐서 잘 얘기해두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따귀처럼 박대철의 얼굴을
그리고 박씨 집안 전체의 얼굴을 후려쳤다. 웅성거리던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경악했다.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으며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박대철을 보던 눈빛은 존경에서 경멸과 충격으로 바뀌었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포토샵이라고. 박대철은 마침내 반박할 말을 찾아냈다. 그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프로젝터를 끄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나는 파일을 자동 재생으로 설정해 두었고 호텔 보안 요원에게도 미리 알려두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다가와 미친 듯이 날뛰는 박대철을 막아섰다. 여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스크린의 추악한 대화를 보고 잿빛이 된 남편과 아들을 보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엄마, 박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박민주는 아버지가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하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는 그 증거들을 스크린에서 보며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야수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친척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누군가는 박대철의 도덕적 타락과 잘못된 자식 교육을 분노에 차서 비난했고 누군가는 박민준의 무능함과 위선을 경멸했으며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처지를 동정했다.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마치 소리 없는 심판 같았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호텔 입구에서 멈췄다. 누군가 몰래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내가 직접 터뜨린 이 전례 없는 가정의 재앙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시아버지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박민준이 무너지고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친척들이 침을 뱉는 모습을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복수의 쾌감 대신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피로감과 쓸쓸함만이 남았다. 나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가정의 위선을 갈기갈기 찢었고 또한 완전히 파괴했다. 이 화려한 잔치는 결국 이렇게 참혹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수지는 모든 것을 직접 묻어버린 죄인이 되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단지 아이를 데리고 이 아수라장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신라호텔 연회장의 소란을 날카롭게 가르며 내가 직접 연출한 이 황당하고 참혹한 가족 드라마를 추악한 정지 화면으로 잘라냈다. 친척들의 경악, 경멸, 혹은 고소해야 하는 시선들이 실체 있는 바늘처럼 내 몸을 촘촘히 찔렀다. 플래시는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터져. 보안 요원에게 붙들린 박대철,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준,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모든 처참한 순간을 스크린 위에 추악한 대화 기록과 함께 영원한 기념물로 남겼다. 경찰의 도착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내보낸 뒤 박대철, 박민준, 그리고 나를 각각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침착하게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며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감정이 격해져 침입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온수기 온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며 박대철과 강유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대화 기록을 보조 증거로 제출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이 기록들을 얻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숨기고 박민준이 두고 간 물건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만 말했다. 경찰 역시 그 대화 기록이 사회 윤리와 가정 질서에 미치는 거대한 충격을 인지했지만 그들은 욕실 화상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더 집중했다. 내가 고의로 수온을 높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강유라의 상해 진단 결과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2도 화상으로 나오면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사고로 인한 가정불화로 규정했다. 박대철과 박민준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훈계를 했고 강유라의 치료비 문제는 협의나 민사 소송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호텔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로 붐비는 거리에 섰지만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주위의 소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박민지였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주치의로부터 시어머니가 감정격화로 고혈압과 심장병이 재발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 후에는 박민준의 동료, 친구들에게서 위로인지 탐문인지 모를 전화가 쏟아졌다. 나는 모두 거절 버튼을 눌렀다. 세상의 종말이 이런 것일까? 박민준의 붕괴는 그 후 며칠 동안 더욱 구체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신라 호텔 사건이 퍼지면서 친척들 중에도 이름 있는 인사들이 많아 소문이 금방 퍼졌다. 회사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의 경력은 위태로워졌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장은 이제 모두가 피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시아버지 박대철은 완전히 끝장났다. 퇴직 후 쌓아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한때 그에게 굽실거리던 친지들은 이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매일 술을 마시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거나 욕설을 퍼붓다가 통곡하기를 반복했다. 과거의 위험과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위선이 벗겨진 초라하고 가증스러운 늙은이만 남았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퇴원 후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과묵해졌다. 종종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큰아들, 즉 박민지의 남편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박민준과 박대철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대가족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강유라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박씨 집안의 추문을 터뜨린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꿈은 산산조각 났고 상간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다. 그녀의 가족은 박민준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망신만 당하자 그녀를 때리고 욕하며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의료비 빚더미와 치욕의 과거만을 남긴 채 먼 곳으로 떠나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 이수진, 겉보기에는 이 폭풍 속 유일한 승자였지만 나는 승리의 기쁨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박민준의 여동생, 그 영리한 변호사 박민지가 박씨 집안을 대표해 나를 몇 번 찾아왔다. 그녀의 태도는 명확했다. 박민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므로 이혼은 불가피하지만 박민준의 현재 상황 실직, 명예 실추, 부친의 병세, 모친의 입원과 아직 어린 아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해서 양보해주고 이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최소한의 체면은 남겨달라면서 언니, 힘든 거 알아요. 저희도 오빠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박민지는 카페에 앉아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눈빛은 나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알게 만들어서 언니한테 좋을 게 뭐예요? 언니도 나중에 재혼할 수 있고 아이도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떠벌리면 남들이 언니랑 아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너그럽게? 민지 씨, 당신네 집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를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에서 손가락질 받는 미친 여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너그럽기를 바라는 거예요? 박민준이 바람 피우고 당신 아버지가 그걸 도왔어요. 그들이 이 가정을 망쳤는데 왜 내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민지 씨,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박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거죠. 원하는 걸 말해요. 집, 차, 예금, 뭐든지요.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저희도 고려해 볼게요. 제 요구는 간단해요.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첫째,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워요. 둘째, 부부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나누되 유책 배우자인 박민준 씨는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야 해요.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화상 사건은 박민준과 강유라가 불법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그들 아버지의 재산과도 저와도 무관해요. 만약 그들이 다시 이걸로 시비를 걸면 나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넷째, 당신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박씨 집안은 앞으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나와 아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박씨 집안의 가풍이 얼마나 훌륭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은 비수처럼 박민지의 얼굴을 찔렀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수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다.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박민지가 제공한 아마 박민준이 어쩔 수 없이 내놓았거나 박대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흘렸을 그 대화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박민준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입증되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혼을 판결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내게 있으며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내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준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나는 심신이 지쳤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법원 계단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너무나 피곤하다고 느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나는 모든 전투에서 이긴 듯 했지만 결국 내 인생을 잃었다. 나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배신자를 처벌했지만 내 손으로 나와 아이의 미래를 미지에 가시밭길 위에 올려놓았다. 박민주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신망을 잃었으며 강유라는 빈손으로 떠났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얻었나? 집 한 채, 예금 조금,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쉴 수는 있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깊은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종종 혼자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따뜻한 불빛 하나 찾지 못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나를 악랄하다고, 평생 혼자 살라고 저주하는 익명의 문자였다. 예전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회피가 섞여 있었다. 사회의 여론 압박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옥죄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는 늘 그 포구치던 밤으로 수증기 자욱한 욕실로 돌아가 처절한 비명을 들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한 번 깨진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배신의 상처는 치유했지만 복수라는 이름에 더 깊은 흉터를 남겼다. 물질적 보상은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와 소속감은 잃었다. 박민준과 시아버지는 마땅한 벌을 받았지만 나와 아이가 치른 대가 역시 무거웠다. 이 가정 비극에는 승자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이 욕망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방향을 잃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아이를 데리고 이 폐허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을 알았다. 증오에 잠식된 복수자가 아닌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단지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종종 이런 풀리지 않는 자문 속에서 또 다른 새벽을 맞이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창밖 하늘은 물먹은 더러운 걸레처럼 잿빛이었다.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그 얇은 종이 몇 장을 쥐었다. 손끝에서 종이 특유의 질감과 차가움이 느껴졌다. 법적으로 나와 박민주는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지만 사실 나와 그 가정이라는 감옥은 이미 만리나 떨어져 있었다. 박민지는 약속대로 신속하게 내 몫의 재산, 우리가 함께 샀던 신혼집, 대부분의 예금,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나는 다툼과 배신으로 가득 찼던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 학교에서 멀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동네에 투룸을 얻었다. 이삿날 나는 아이의 필수품과 내가 아끼던 낡은 옷 몇 벌만 챙겼다. 한때 보물처럼 여겼던 결혼사진, 박민준이 준 선물, 함께 골랐던 가구들, 과거의 달콤함과 상처가 담긴 물건들은 모두 상자에 담아 창고 가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역사를 묻어버리듯이 삶은 거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를 홀로 아이를 키우는 길로 내몰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정을 벗어나 수년간 떠나있던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나이가 많고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었으며 이력서의 공백기는 모두 채용 담당자들이 나를 꺼리는 이유가 되었다. 몇 번은 면접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며 탐색과 동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내 평온한 겉모습 아래 감춰진 그 끔찍한 과거를 읽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소리 없는 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렇게 미친 여자 소동을 겪은 여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결혼 전의 영어 실력과 수년간의 살림으로 다져진 꼼꼼함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작은 무역회사의 행정보조직을 구했다. 월급은 많지 않고 일은 자질구레하며 야근도 잦았지만 나와 아이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마른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사적으로 흡수하며 빠른 속도의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낮에는 성실한 회사원 이수진으로 밤에는 아이 숙제를 봐주고 밥을 차리는 싱글맘으로 살았다. 하루는 수많은 바쁜 조각들로 나뉘어 팽이처럼 쉴 틈 없이 돌아갔다. 과거에 잠길 여유조차 없었다. 아들은 매우 동시했다. 비록 어렸지만 가정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빠 언제 와? 라고 묻지 않았다. 단지 잠들기 전 내 목을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엄마 화나게 안 할게.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애써 지탱하던 강인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과 안정감이 가득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밤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혼자 먹는 저녁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뜨거운 라면을 끓여 뿌연 김이 시야를 흐리는 것을 보았다.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햇살이 몸에 닿는 따스함을 느꼈다.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책을 다시 펼쳐 글자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다. 나처럼 이혼했거나 독신인 친구 한두 명과 만나 육아 얘기를 나누고 직장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위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가끔 깊은 밤, 아이가 잠든 후에도 그 과거는 유령처럼 조용히 내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포구치던 밤을, 수증기 자욱한 욕실과 뒤엉킨 그림자를, 내가 온도 조절기를 돌릴 때의 손끝의 차가움과 결의를, 신라호텔 연회장에서의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박민준의 무너지는 절규를 꿈꿨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에 뼛속까지 파고들던 고통은 점차 무감각한 피로감으로 바뀌어 갔다.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배신과 굴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바랜 옛 사진처럼 윤곽은 남았지만 색은 옅어졌다. 나는 복수라는 이름의 이 전쟁이 과연 옳았는지 그른지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의 집에 침입하여 악의적으로 복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나는 가장 어리석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배우자의 배신에 대응했다.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다. 박민준의 배신은 물론 끔찍했고 그는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을 내가 이런 공멸의 방식으로 심판해서는 안 됐다. 내가 파괴한 것은 그의 앞날과 아버지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마지막 체면 과정,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확실히 배신자들을 처벌했다. 박민주는 신망을 잃고 경력이 망가졌으며 시아버지 박대철은 말년의 명예를 잃고 웃음거리가 되었. 강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얻었나? 집 한 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아이. 나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겉보기에는 승리한 결말을 얻었지만
한때는 완전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실제했던 우리를 영원히 잃었다. 더 깊은 반성은 결혼과 인간성에 대한 것이었다. 박민준의 배신은 물론 그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 내부의 냉담함, 소통의 부재, 열정의 소멸 역시 배신을 키운 토양이 아니었을까. 나는 한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수행이며 서로의 충실함과 존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한쪽이 이미 마음이 떠났을 때 다른 한쪽의 헌신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박대철의 행동은 내가 어른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아들 결혼의 실패를 며느리의 무능함 탓으로 돌렸고 애인을 이용 가능한 도구로 여겼다. 자신의 통제욕과 왜곡된 가치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인간성에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탐욕스러운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이런 사람은 설령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그의 가정은 이미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었을 것이다. 이 소동은 거울처럼 인간의 복잡함과 추악함을 그리고 결혼 생활 속 나의 맹목적임과 나약함을 비추었다. 나는 한때 나의 모든 가치와 행복을 남편과 가정에 의탁하며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나의 비극이자 많은 전통적인 결혼 생활 속 여성들의 비극이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강인함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폐허 위에서 삶을 재건할 용기와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과거의 경험도 삶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밝다. 그는 어버이날에 내게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아플 때는 서투른 솜씨로 물을 떠다 주었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엄청 대단해. 뭐든지 다 할 줄 알아.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의 미소는 한 줄기 햇살처럼 내 마음의 어둠을 뚫고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사회의 편견,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 부서진 경험은 나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의 의지를 단련시켰고 삶의 진실을 보게 했으며 감사와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던 이수진이 아니고 증오에 사로잡혀 복수만을 생각했던 미친 여자도 아니다. 나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독립적인 개체이며 삶의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창밖의 햇살이 마침내 구름을 뚫고 얼룩덜룩한 빛을 뿌렸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금빛으로 물든 길을 걸었다. 마음은 맑고 투명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이다. 아이와 함께 폐허 속에서 다시 세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의 평온하고 존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 부서졌던 가정은 영원히 과거가 되었지만 나와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삶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잔혹할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자 내 운명의 주인이다.